베트남전 당시 미군이 가졌던 최고의 전쟁 무기는 바로 무적의 한국군이었습니다. 애초 예상과는 다르게 개전 초기부터 정글에 적응하지 못해 베트공들에게 심각하게 밀리던 미군은 1965년 한국군이 파병을 결정함과 동시에 미군의 사기와 또 베트남전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베트남전은 한국군의 무시무시한 전투력이 가장 잘 드러났던 근대 전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65년을 시작으로 1973년까지 총 8년에 걸쳐 베트남으로 한국군을 파병합니다. 한국군은 불과 10여 년 전까지 자국 땅에서 3년에 가까운 초대형 규모의 전쟁을 치러낸 베테랑 전사들이었지만 그와는 반대로 당시 베트남에서 싸우고 있던 미군들은 태어나서 전쟁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신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엄청난 양의 돈과 무기로 밀어붙이면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베트남전은 베트콩들의 전투력이 생각보다 훨씬 강했고 또 정글에서의 싸움이 미군에게 너무도 불리하게 작용해서 미군은 연일 계속 베트콩에게 터지며 베트남전은 매우 힘든 싸움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골치 아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해결사가 한국군이며 실제로 한국군이 파병되자마자 베트남전은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당시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국군 대부분은 그냥 일반 병사들이 아닌 해병대와 특수부대 성격의 인원들이 다수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중에는 한국전쟁에 참여하여 공을 세운 베테랑 전사들도 상당수 섞여 있었기 때문에 당시 한국군은 상대군이었던 베트공은 물론 미군들과 비교해서도 엄청난 전력 차이가 나는 말하자면 전쟁 괴물들이었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병사 한 명의 개인 전투력을 나타내는 사상자 교환 비율 기록을 보면 미군이 아주 잘 싸웠을 때 대략 9대 1을 기록했습니다. 즉 미군 한 명이 9명의 베트공을 살상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군은 파병 초기부터 즉시 25대 1을 기록하더니 금방 정글에도 적응하고 베트공 전략도 파악을 하고 나니 전쟁 후반기에 가서는 무려 100대 1까지 그 수치를 올려버립니다. 마치 말벌 한 마리가 꿀벌 수백 마리를 상대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의 수가 비슷한 전투가 벌어지거나 아니면 한국군의 수가 조금이라도 많은 경우에는 그냥 한국군에 의한 일방적인 사륙전이 벌어졌고 그런 상황은 베트남전 전반에 걸쳐 한국군이 진행한 약 5만 9천 번의 작전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졌습니다. 한국군 참전 이전의 베트콩들은 미군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글의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덩치 큰 미군들을 농락해가며 크고 작은 승리를 연이어 이루어내면서 병사들의 사기가 오를 대로 오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등장한 한국군은 그런 미군들과는 아예 다른 종족의 전사들이었습니다. 한국군의 등장 이후 아군의 사상자가 너무 급증하자 미군이 노획한 베트콩의 교전 수칙서에 따르면 100% 승리의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군과의 전투는 무조건 피하라는 명령이 일반 병사들에게 하달되었고 그것과 함께 한국군 대부분은 태권도로 단련된 유단자들이니 설령 한국군이 비무장한 상태라 하더라도 절대 함부로 공격하지 말라는 명령이 따로 하달되었을 정도입니다. 당시 베트콩들에게 한국군은 단지 적군이 아닌 저승사자에 가까운 공포의 존재들이었습니다. 한국군들은 특히 두려움이 없고 또 잔인한 것으로 유명했는데 일단 당시 한국군이 투입되었던 작전들은 대부분 미군들에게는 자살행위라고 여겨지던 아주 위험한 작전들이 다수를 이루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군이 가장 많이 투입된 작전 중 하나가 바로 야간 매복 작전인데 쉽게 말하면 정글 깊숙한 곳, 베트콩이 지나다닐 만한 길목이나 그들이 공격해 들어올 만한 루트를 미리 파악하여 한밤중에 그곳에 소수의 한국군을 소리 없이 침투시켜 매복하며 적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작전들은 당시 상황을 그냥 상상만 하는 것만으로도 살이 떨릴 정도로 위험하고 무서운 작전들이었습니다. 일단 얼마나 대규모의 적과 상대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고 또 한밤중 정글 깊숙한 곳에서 진행되는 매복 작전이었기 때문에 인원이나 무기 또는 장비들 또한 부족할 수밖에 없었으며 게다가 대부분 적진 깊숙한 곳이었기 때문에 전투를 치르다 포위되거나 생포라도 된다면 아군 측에서 그들을 구하러 오는 것 역시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미군들에게는 자살행위로 불렸던 그런 작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군들이 가장 선호하는 작전이 바로 이런 야간 매복 작전들이었고 실제로 그들이 가장 큰 성과를 내고 가장 많은 적군을 사살하고 승리한 전투 또한 이런 종류의 전투이자 초근접 게릴라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은 만약 아군이 한 명이라도 당하면
눈이 뒤집혀버리며 끝까지 적을 쫓아가 반드시 복수를 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공격하는 것이 아닌 전쟁 중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복수를 해서 적군들로 하여금 감히 한국군을 향해 공격할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는데, 같은 미군들 역시 한국군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한국군은 너무도 잘 싸우지만 지나치게 잔인해서 자기들도 무섭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군이 주둔하는 부대에는 부대 주변으로 베트콩들의 머리가 걸려있는 경우가 많았고, 아예 지난밤 부대를 습격해왔다가 사살당한 베트콩의 머리를 배낭에 매달고 다니기도 해서 전투에서 밀리거나 포위되어 생포될 상황에 놓인 베트콩들은 한국군에게 잡히기보다는 그 공포심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베트콩들은 한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부대는 피하고 미군들로만 이루어진 부대만을 골라 공격하는 일이 흔하였는데, 그래서 당시 미군들 사이에서는 한국군이 있는 곳이 베트남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다 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미군들은 만약 자기 부대 내에 한국군이 주둔하고 있으면 마치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부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처럼 안전함을 느끼고 그들의 존재를 고마워했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군이 그냥 겁이 없고 잔인하기만 해서 그렇게 잘 싸웠던 것이냐 하면 당연히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군대인데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당시 미국 하원 국방위원장의 증언을 보면 한국군의 전투 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미군의 경우 적으로부터 사격을 받으면 일단 뒤로 물러나 포격 지원을 요청하는데, 그런 경우 대부분 이후 포격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적은 이미 자취를 감추고 사라진 경우들이 많았다고 설명하며, 그런데 한국군들은 그런 미군과는 다르게 일단 공격을 받게 되면 단순히 적에게 대응 사격을 하며 수비를 하는 게 아니라 사격이 들어온 방향을 즉각 파악하여 부대를 2개 또는 3개로 신속하게 쪼개어 적이 도망칠 수 있는 퇴로부터 재빨리 막아 그들을 포위한 후 동시에 적을 공격하여 무엇보다 한 번 들어온 적이 절대 살아서 도망칠 수 없도록 하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미군은 당시 베트콩이 점령하고 있던 어느 요새를 몇 년에 걸쳐 공격하고 있었지만 계속 성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적의 지능적인 수비 때문에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내며 계속된 실패와 좌절로 병사들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 부대에 한국의 해병대가 합류하게 됩니다. 이들 한국 해병대는 파병 직후 상황을 재빨리 파악한 후 적 요새 공격 작전을 짠 다음 즉시 침투 작전을 감행하였는데, 작전 개시 단 2시간 만에 적군 제압 완료, 아군 피해 무, 생포한 적 압송 중 3마디를 담은 무전을 사령부로 보내오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자 미군 사령부는 도대체 자신들은 지난 수년간 수만 발의 포탄을 쏘아대고 수천만 달러의 돈을 쏟아부으며 미군 수천 명의 전사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는데, 한국 해병대는 그걸 불과 2시간 만에 점령해버린 것에 대해 자기들 미군이 너무 약했던 것인지 아니면 저들 한국인들이 뭔가 이상한 사람들인 것인지 도대체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매우 혼란스러워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는 그 유명한 청룡부대의 일화입니다. 1967년 짜빈동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청룡 11중대는 어느 날 무려 적군 3개 대대가 한꺼번에 밀려드는 총공격을 받게 됩니다. 당시 청룡부대의 인원은 대략 70여 명밖에 없었으나 공격하던 적군은 약 2,000명이 넘었습니다. 베트콩들은 그동안 한국군에게 당한 것을 안갚음하기 위해 오랜 시간 작전을 준비하여 이번에는 아예 작정을 하고 대규모 부대를 이끌고 공격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청룡 부대는 기관총이나 포탄 보급을 전혀 받지 못해 무기와 탄약 역시 AK 소총과 기관포 등으로 무장한 적군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군의 대규모 공격 소식을 전해들은 사령부에서는 너무도 당연히 청룡 부대의 괴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룡 부대는 침착하게 상황을 살피고 적의 수가 너무 많다고 판단되자 과감하게 적을 부대 내로 유인한 후 그렇게 한 곳으로 모여든 적의 정확한 위치를 후방에 무전으로 보내 포격 지원을 받아 공격하는 영민함을 보인 것과 동시에 한국군의 괴멸을 걱정한 사령부에서 헬기를 동원하여 지원 병력을 보내려고 하자 포격 공격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오히려 거절을 합니다. 이후 청룡 부대는 이미 부대 내부까지 밀고 들어온 적들을 상대로 5시간이 넘는 피 튀기는 백병전을 치러내며 결국 승리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퇴각하는 적을 끝까지 쫓아가 적군 대부분을 사살하는 무슨 만화에나 나올 법한 말도 안 되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
이 전투로 인해 당시 청룡부대 전원이 1계급 특진을 했고 미국 대통령 또한 그 용맹함을 기리며 훈장을 수여했으며 이들 청룡부대는 미군들 사이에서 일약 스타가 되어 타 미군 부대에서 이들을 견학하러 오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천사와 악마가 한 인간 안에 공존하는 마치 아수라 백작과도 같은 한국인들의 특성상 전투를 치를 때는 이런 무시무시한 면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과 함께 한국군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월남인들에 대한 한국군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당시 베트콩들은 베트남 민간인들 사이에 섞여 지내며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아군을 함정으로 유인하여 몰살시키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유인한 후 갑자기 주민들이 숨겨두었던 무기를 꺼내어 아군을 사살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때문에 아군 입장에서는 누가 베트콩이고 누가 민간인인지 구분할 길이 없었고 그래서 늘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군들은 한국군들이 베트콩들과의 전투에서는 저렇게 무서운 괴물이 되어 싸우면서도 월남인들에게는 단순히 친절한 것을 넘어 수시로 대민 지원을 하며 그들의 삶을 도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예가 바로 고보이 사례인데 맹호 부대가 주둔하고 있던 고보이 지역에서 그 지역 월남인들이 전쟁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자 사령부에서 따로 지시 같은 것도 없었는데 맹호 부대는 직접 나서서 그들이 농사를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댐을 만들어 준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전 세계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영국 런던 타임즈에서는 한국군의 이런 선행 때문에 그들은 한밤중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지역을 지나가도 총격이나 복병 기습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고 지적하며 만약 미군들이 한국군의 이런 고보이 정신을 배울 수만 있었다면 베트남전은 진작에 승리했을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벌써 50년도 더 지나버려 이제는 서서히 잊혀져가는 전쟁이 되어버렸지만 당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우리 파병 군인들은 가난했던 조국을 위해 자신의 피를 팔아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 국가의 은인들이자 오늘날 이렇게 풍요롭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모두가 커다란 빚을 진 자들이며 무엇보다 세계 만방에 우리 한국인의 용맹함을 알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최고의 전사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희생과 명예가 앞으로도 소중히 기억되고 지켜지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